연애가에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오늘이 벌써 12월 30일입니다. 2019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다양한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도 반가운 분이 우리 풍문쇼를 찾아주셨어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쌍나이트입니다. 쌍구. 쌍구 맞다. 우리 내 친구 연경환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베트남. 왜 베트남을 잘하시는 거예요? 일도 좀 하고 있고 사업하고 있고 뭐 그래요. 혹시 애국가 까먹은 거 아니죠? 우리 머리가 태국 문양인데 머리가 태국만이네. 정말 다행이네요. 예. 오늘 어떻게 베트남 전문가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쌍나이트 멤버로 나오신 건가요? 나 지금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예. 안경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예. 묘한 분위기. 사실 내년에 새해 2020년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 좀 밝은 일을 선사하기 위해서 저희 둘이가 한번 의기투합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밝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도 네네. 오랜만에 연경환 씨 우리 정말 프로에서 오랜만이에요. 우리 프로에서 소개하긴 했지만 요즘 홈쇼핑에서 인사를 많이 들고 많이 드리고 있고, 예, 그래서 베트남하고 한국 오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요즘은 한국에 더 오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베트남에서 많이 보세요. 진짜요? 예, 예. 베트남에서?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우리 교민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제가 바로 잡고 싶은 게 지금 제가 베트남에 이혼한 걸로 소문이 나니까. 맞아요. 이혼한 걸로 소문이 나니까. 맞아요. 이게 헛소문이 나려면은 참 디테일하게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나요? 베트남의 헬스 트레이너 남자와 바람이 나서. 또 하나는 프로 골프 코치하고 또 바람이 나서 저하고 아내가 이혼을 했다. 지금 안에 어디 있으신데? 집에 있어요, 지금. 잘 지내고 계시네요. 네, 잘 있는데 어쨌든 뭐 요거는 좀 바로 잡고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런 소문이 좀 여러 가지 소문이나 좀 댓글이나 이런 거는 좀 아닌 거는 좀 바로 잡아야죠. 우리나라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프로 잘 나오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잘 오셨고 왜냐면 바로 잡는 프로가 우리가 풍문으로 들어오쇼 아니겠습니까? 연경환 씨는 전혀 이혼하지도 않았고 가족 문제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연말 연초라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차범근 전 축구 감독의 아들인 차세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불구속 입건이 됐다고요. 네, 사건은 지난 23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요. 차세치 씨가 밤 11시 40분쯤 서울 부암동 부근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앞 차량을 들이맞은 사고를 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가 다친 것으로 파악됐고요. 당시 이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46%여서요. 음주운전 사실을 바로 시인했습니다. 일단 차세지 씨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한채연 씨와 결혼을 하면서 덩달아 유명세를 타게 됐어요. 일단 그 같은 경우에는 독일 출생입니다. 그리고 대전의 국제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이후 외국 유학을 떠났다가 귀국해서는 아버지인 차범근 씨가 대표로 있는 축구교실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업은 비공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세치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246%, 물론 뭐 개인 차는 있겠지만 이 정도 수치가 나오려면 통상 뭐 소주를 10잔 이상은 마셔야만 나오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근데 높죠.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난 6월에 이제 제2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사를 헤맸던 윤창호 씨의 이름을 빌린 건데요. 윤창호법은 가결과 동시에 시행돼 이제부턴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걸 좀 살펴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0.03에서 0.08%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고요. 0.08에서 0.2%는 징역 1년에서 2년,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0.2% 이상은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처벌을 더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차세치 씨의 경우는 그 사고까지 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벌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 전에는 처벌 기준이 사실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0.05가 면허 정지였죠. 근데 이게 0.03으로 내려왔고요. 취소 기준이었던 0.1%는 0.08%로 내려오면서 이게 결국 또 강화가 된 거거든요. 차세치 씨는 0.246%.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절대로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 마셨으면은요,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판단조차 불가했을 상황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을 한 사람도 정말 큰 문제지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더 굉장히 큰 무책임이 있다고 저는 무조건 봐요. 말려줘요. 네, 무조건 말려야 되고 무조건 대리기사를 불러서 태우는 것까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보거든요. 한치아 씨는 차세치 씨랑 지난해 5월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또 예쁜 딸도 얻으셨고요.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막 행복할 때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차세치 씨의 아내인 배우 한치아 씨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치아 씨가 직접 자신의 SNS에 사과글을 남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배우자의 사건을 기사로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실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변명의 여지 없이 이렇게나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남기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배우자의 잘못 또한 제 가족과 제 잘못이기에 저의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이 부분이 네티즌들 사이에선 좀 의견이 분분해요.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내조 운운을 왜 하느냐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음주운전을 했는데 왜 한치아가 사과를 하느냐,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마치 내조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 것 마냥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될 연말에 음주운전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마음이 참 씁쓸한데요. 음주운전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게 음주운전 사건이 계속 이렇게 들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그 기사님하고 같은 차 안에 가게 되잖아요. 처음 보시는 기사님하고. 네. 그게 너무 싫대요. 쑥스럽고. 이해해요, 어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집까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공간에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어색해서 잠깐이니까 뭐 하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 어색함을 참는 게 훨씬 낫죠. 그럼요. 연예인들한테 정말로 친해서 격이 없이 물어봤어요. 왜 하냐? 그랬더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더라고요. 첫 번째, 이성과 있어서. 대리를 못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대리가 와서, 그쵸? 들어와서, 야, 내가 태웠는데 누구랑 여자가 같이 있더라? 남자랑 같이 있더라? 이게 다 스캔들이니까 그래서 못 불렀다. 또 하나는 어차피 연락을 받아야 되니까 내 전화번호를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다. 그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내 집이 어딘지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것도 너무 싫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일 뿐 일반적인 얘기 어디 가서도 변명이 안 되니까 그럼요, 핑계죠. 떠나서 그러라고 매니저 있고 소속사 있는 겁니다.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왜 윤창호법이라는 윤창호 씨라는 이름이 여기에 붙어 있는지 그의 죽음이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죄하고도 정말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연말연시 음주운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올해 연예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저는 가장 화제가 됐던 연예계 사건, 사고를 뽑으라면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연초부터 연예계를 강타했던 버닝썬 게이트입니다.
네, 덕분에 많은 스타들이 정말 고구마 줄기 엮듯이 정말 알알이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됐는데요. 저는 이 버닝썬 논란 같은 경우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 1월 불거진 사건입니다. 클럽 버닝썬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이 손님이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모든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폭행 사건이 일어난 버닝썬은 당시 사내 이사였던 승리 씨의 클럽이라는 점을 적극 이용해서 홍보를 했었던 만큼 이미 대중에게도 너무 잘 알려진 클럽이었잖아요. 그래서 사건 자체가 대중의 큰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언론의 취재가 더해져서 후에 마약 의혹이라든지 경찰 유착, 그리고 승리 씨의 성매매 알선까지 의혹이 점점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폭행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성접대 의혹까지 번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졌었잖아요. 근데 지난 2월에는 승리 씨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 뭐 그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5월에는 양현석 YG 전 대표 프로듀서가 2014년에 태국인과 말레이시아인 등 2명의 재력가를 초대를 해서 여기에서 또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일이다. 예. 영화에서 보면 뭘 타거나 아니면은 뭐 마약을 맞고 향응을 즐기거나 막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 클럽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 하니까 이게 조금 무섭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제. 버닝썬 사건이 이제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마약, 폭행, 도박, 섹스. 여기다가 이 모든 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스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이 관심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상반기 내내 정말 저희 기자들도 버닝썬 취재다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베트남에서도 케이팝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물론이죠. 버닝썬 게이트가 터졌을 때 베트남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일단 그 승리 씨가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버닝썬의 이름이. 빅뱅이 인기가 많으니까. 굉장한 인기죠. 빅뱅은 뭐. 그래서 그 호환게임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명동 같은 오래된 그 번화가에 그 승리 씨의 그 라면 가게 있잖아요. 라면 가게 오픈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도 15,000원, 2만 원 정도 했어요. 베트남에서. 꽤 비싸.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길에서 먹는 그 쌀국수가 1,500원? 근데 이제 15,000원, 2만 원 돈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줄을 서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승리 가게 왔으니까 사진 찍고 라면 먹고 인증샷 하고 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조금 많이 인기가 좀 사라졌나요, 좀 어떻게? 아무래도. 버닝썬 게이트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문제가 딱 터졌잖아요. 그게 정준영 황금폰이었던 것 같아요. 버닝썬 게이트에서 혐의가 좀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게 이 정준영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은 승리가 성접대를 지시했다는 그 의혹이 담긴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되면서 드러났는데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에서 정준영 씨와 최정훈 씨가 불법 촬영물과 사진을 유포하고 심지어 집단 성폭행까지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1심 재판에서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정준영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 최정훈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실 정준영 황금폰 사건에 이제 최정훈 씨도 있지만 이종현 씨, 뭐 용준영 씨도 이렇게 엮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룹들을 탈퇴하는 일도 발생하고 했는데 나름 뭐 한 시대를 이제 주름 잡았던 이제 아이돌들이 이렇게 탈퇴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좀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네. 버닝썬 게이트로 촉발된 또 다른 사건은요, 바로 YG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었는데요. 성접대 등 의혹이 쌓이면서 그 승리 씨는 팀과 또 연예계에서 탈퇴를 했지만
그 칼 끝은 YG를 향해 갔습니다. 네, 양현석 전 대표는요, 성접대, 마약 수사, 무마, 그리고 원정 도박 및 환치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휩싸였는데요. 결국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YG라는 이름 자체가 양현석, 양군의 약자인데 이 대표성을 내려놨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요. 현재 양현석 씨는 성접대 의혹과 환치기 의혹에 대해서는요, 무혐의가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네. 좀 양현석 씨의 근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0월 달에 그 지드래곤의 친 누나가 권다미 씨가 배우 김민준 씨랑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혼식 때 양현석 씨가 왔었어요. 근데 직접 또 자기 SNS에다가 사진 잠깐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좀 반응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또 삭제를 했어요. 근데 그 결혼식 가고 뭐 이런저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양현석 씨와 승리 씨를 둘러싼 대부분의 의혹들이 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정준영,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1심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두 사람은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건요. 그만큼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워낙 대중이 화가 많이 나 있고 다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수사를 해서 이걸 보강하겠다는 의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처벌의 수준이 대중들이 생각한 만큼 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닝썬 게이트 못지않게 대중에게 배신감을 안긴 논란이 또 있었죠. 바로 끊이질 않았던 연예계의 마약 파문인데요. 네,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다. 라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무색하고 옛말처럼 느껴질 만큼 올해 연예계는 유난히 마약 투약으로 굉장히 논란을 빚은 스타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유천 씨입니다. 네, 박유천 씨는 이제 전 연인이었던 그 황하나 씨가 마약에 연루되면서 자기의 이름을 거론을 하니까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때가 한 4월 10일이었어요.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후에 그 염색과 뭐 제모를 하면서 약간 그 증거 인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고 또 사실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유천 씨를 굉장히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가수 정밀 검사 결과 그 다리털에서 실로폰이 검출돼서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네. 근데 더 충격이었던 건 이때 박유천 씨가 정말 황당하게도 본인은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 체내에서 검출이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구속이 되고 나서야 마약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말 희대의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혔죠. 박유천 씨는 전 연인이죠.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7차례에 걸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후 반성문을 제출한 등 자숙의 뜻을 보였고 지난 7월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눈물을 보이면서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최근에 근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근황이 또 논란이 됐는데요. 내년 1월에 박유천 씨가 태국에서 유료 팬미팅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죠. 그 태국에서 유료 팬미팅을 한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많은 대중들이 이제 그럼 연예계 은퇴는 뭐 국내 한정이었냐 뭐 이런 누리꾼들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그런 것 있습니다.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왜 이게 논란이 됐냐면 일단 박유천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본인 입으로 마약을 했으면 은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점 때문에 이제 대중의 입장에서는 고개를 가요뚱하게 된 것이죠. 대중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동남아 쪽에서는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게 심각하고 그런 것까지는 이제 뭐 그 보도가 크게는 안 되니까 예, 우리 그 K-팝의 굉장히 큰 그 인기 이제 그 정도 다 좋은 거로 알고 있지 이게 안 좋은 거 디테일하게 방송에 나오는 건 저도 못 봤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추측은 일본 팬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분들 타겟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행사인데 지금 일본에서 할 수가 없어서 아이돌들이 많이 동남아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일본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태국까지 네. 가는 거죠. 그러면 딱 이 정도 팬미팅을 가격. 보러 일본 네네. 일본 팬들이 간다고요? 네. 일본에서 할 수 없는 네. 연예인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나 봐요. 일본은
여러 가지 사생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치를 안 하는 편인 반면 약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단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박유천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활동이 어려워졌는데 일본 내 팬덤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머지 팬덤들이 박유천 씨가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지원수 씨의 말에도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런 유료 팬미팅 이벤트가 있다면 좀 경위를 본인이 스스로 설명을 했다거나 이런 제스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첫 기사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 조성을 앞으로 박유천 씨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똑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다시 복귀를 할 거라면. 박유천 씨와 비슷한 시기에 로버트 할리 씨도 마약으로 체포가 됐었죠. 맞습니다. 좀 뭐 정말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 놀랐어요. 네네. 설마 이분이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할리 씨는 박유천 씨보다 먼저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로버트 할리 씨를 체포했는데요. 할리 씨의 집에서는 필로폰 투약 시 사용했던 주사기까지 발견됐습니다. 네, 이에 로버트 할리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마약류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버트 할리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살짝 했었는데 제가 실수했고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르겠다. 가족을 위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로버트 할리 씨가 좀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 11월 2일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평화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9회 마약 퇴치 기원 걷기 대회에 직접 참여를 해서 걷기 걸었다고 합니다. 마약 퇴치 기원 걷기 대회는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려 마약 퇴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대회인데 로버트 할리 씨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의미로 자발적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로버트 할리 씨가 이 사건 후에 이제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우리 방송 보고 나서 그래서 정말 본인을 많이 응원해줬던 분들한테 잘못했다고 정말 죄송하다라고 전화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내가 좀 더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 될 것 같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뭐 다른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꼭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갔던 게 바로 이 행사였던 거였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수감. 예, 자숙이죠 이게 정말. 예. 자, 2019년 연예계는 비보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전해진 한 해였는데요. 유독 많은 스타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네, 먼저 다수의 작품을 통해서 배우의 품격을 보여줬던 전미선 씨가 사망 소식을 전해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소속사에 따르는 생전에 우울증이 좀 심했었다고 얘기를 전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컸었습니다. 네, 전미선 씨는 지난 6월 29일 세상을 떠났는데요. 원래는 활동 계획까지 있었어요.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공연을 위해서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숙소에 묵고 있었는데 이 숙소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는데요. 향년 49세였습니다. 네, 당시 전미선 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매니저가 신고를 했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객실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이 전미선 씨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견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던 거예요.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엔 설리가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이날 자택에서 설리가 숨져 있는 것을 설리의 매니저가 발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매니저는 전날부터 설리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다음날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평소 신경을 담은 메모는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당시 부검을 진행했으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설리의 죽음은 악플러를 향한 비판으로 이어졌는데요. 설리는 공개 연애 후에 심각한 성희롱을 비롯해서 각종 루머에도 휩싸였고 악플, 루머 이런
것들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었죠. 네, 근데 이후에 이제 활동을 재개한 설리는 굉장히 당당한 행보를 보여주면서 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때 뭐 낙태죄 폐지에 박수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을 권리 이런 거를 거침없이 주장을 하면서 좀 많은 여성들이 그 설리를 되게 응원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약간 페미니즘 이슈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뭔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좀 더 역공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되게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었죠. 네. 이제 나이는 어린데 정말 그에 비해서 당차고 씩씩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믿기지 않았던 설리 씨와의 이별은 팬들로서는 더더욱 갑작스러웠는데요. 그 설리 비보의 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그 댓글을 남겼고요. 유족들은 팬들을 위한 별도의 조문 장소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 알려진 건데 굉장히 좀 울컥했었는데 그 설리 씨가 생전에 사회적인 이슈에 좀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진리상점 2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방송을 앞두고 생이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설리 씨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정말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고요. 근데 제작진이 설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설리 씨가 사실상 거의 기획을 다 했던 이 생리대, 그러니까 자체 제작 생리대인데 이 제품의 전량을 여성분들과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제품은 제작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었던 설리의 이름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분들과 청소년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세계적인 록밴드 U2가 내한 공연을 했는데요. 그 대표곡 울트라 바이올렛을 부를 때 이 한국 사회를 바꾼 여성 10명의 이 얼굴을 이 스크린에 띄어서 이슈가 됐는데 그 중에 또 설리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공연에 온 많은 분들이 이제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아픔이 가시기도 전이었죠. 설리가 떠난 지 불과 42일이 지난 11월 24일. 또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당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되고 외부인의 출입이 없고 또 이 타살 혐의점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하라는 절친 설리의 죽음 이후에 SNS를 통해서 내 목까지 열심히 살게라고 말은 했지만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설리 씨 사망 후에도 구하라 씨는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 삶을 더 열심히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일본 소속사랑 계약 후에 이제 일본에서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투어를 돌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일본에서 그 공연하고 할 때 그 구하라 씨를 옆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은 사실 이런 구하라 씨가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다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구하라 씨는 그 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 전 남자친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성형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악플에도 좀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5월에도 한 차례 극단적인 그런 시도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좀 우려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설리, 구하라, 쟁쟁한 친구들, 너무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거는 진짜 인터넷의 가장 큰 폐해가 아닌가. 요즘은 기사가 딱 뜨면 습관적으로 내용은 안 보고 댓글부터 눌러서 봐요. 사람들이. 막 수백 개씩 뭐 너 싫어 막 그러니까 그거 견뎌내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신경 안 써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좀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 댓글이나. 왜냐면은 요번 설리 사건도 제가 그 뒤에 댓글을 단 사람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방송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댓글을 다셨냐 했더니 나는 들은 거밖에 없다. 나 그냥 퍼 날른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본 거를 할 수 있는 좀 댓글을 달아도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실명제는
초반에는 오히려 조금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한 게 얼굴책 같은 SNS 실제로 실명제로 하고 있지만 거기도 악플이 보통이 아니에요. 수위가 엄청나고 맞아. 너튜브 같은 경우는 본인 얼굴이 그냥 나와서 본인의 어떤 신상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서도 거침없는 하지. 악플을 쏟아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입니다. 자, 연이은 연예계 비보에 동료 연예인들은 물론 사회 각지에서는 심각한 악플, 자극적인 언론 보도 및 스타들의 고충 관련 개선 방안 대책 마련을 강구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저는 분명히 그런 법이나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예계에는 어두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경사도 있었습니다. 네. 세계를 놀라게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이제 개그계 기생충 아닙니까? 제가 전하겠습니다. 잘 어울려요. 2019년이 대한민국 영화사 100주년입니다. 네. 2019년을 자신의로 만든 봉준호 감독이 주인공입니다. 자신의 7번째 장편 영화죠. 기생충의 개봉을 사흘 앞두고 열린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거장으로 올라옵니다. 네.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기생충은 그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을 통해서 빈부격차 문제를 다룬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칸 영화제에서 선공개돼서 정말 대단한 그 이슈를 몰았는데 영화인들이 정말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상영 중에 2번의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 8분 가까이 다들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정말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죠. 네. 황금종려상 수상 후에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을 담은 영화지만 동시에 전 지구적으로도 긴급하고 우리 모두의 삶에 연관이 있는 것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미있게 웃기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을 담은 영화라는 건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반지하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반지하에서, 지하에서 사람이 살아? 이 부분은 굉장히 한국적인 요소라는 건데 이 안에 담긴 내용은 세계적이라는 거죠. 계급 간의 갈등인데 또 하나의 영화 있었죠. 조커. 그 세계적인 영화 조커를 보면 그것도 계급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생충과 조커를 가장 문제작으로 온 영화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네, 박수를 받으면서 귀국한 봉준호 감독은 대중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찬사가 쏟아졌는데 봉준호 감독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방송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 제작이 돼서 필면 나왔었어요. 맞아. 그리고 거기 이제 너튜브라든지 그 SNS를 통해서 제시카송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잖아요.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송을 그렇게 소비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대중성 그리고 작품성을 동시에 충족시켰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대중들은 이 기생충이 워낙에 이제 또 봉준호 감독이 봉테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 영화 속에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뭐 아주 디테일한 그런 해석점들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다고 하면서 N차 관람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번, 3번씩 같은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는 거죠. 저도 2번 봤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개봉 53일 차밖에 안 됐을 때 국내에서 이미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2번 봤어요. 예. 연경아 씨는? 나 봤죠. 너무 재밌게 봤죠. 국내에서 보셨어요? 국내에서 봤고 또 베트남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거기에도 이제 걸려 있으니까. 베트남에도 걸려 있어요. 그럼요. 거기 극장 이름이 그냥 그래요. 시네마 그대로 있어요. 베트남에? 우리나라 그 기업이 진출한 거 아닌가요? 진출을 했죠. 그래서 복합문화영화상영관으로 똑같이 시네마 그렇게 있어요. 그럼 한국 영화들이 많이 상영돼요? 상영되죠. 그러니까 베트남 분들이 이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가족 문화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앉아서 둘러 앉아서 퇴근해서 오면 같이 밥 먹고. 근데 이제 우리 삼겹살하고 밥하고 이제 그쪽에 이제 분짜 뭐 쌀국수 차림만 다르지 앉아서 밥 먹고 출근해서 저녁 때 들어오고 만나고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굉장히 이 비슷하구나. 이미지 공감이 되니까 이런 영화 그리고 또 거기가 빈부격차가 좀 우리나라가 훨씬 심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 옛날 표현으로는 뭐 가정부, 식모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는 아직 그게 있으니까 많으니까 특히 더 그 영화 보면서 공감을 하는 거죠. 기생충 보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생충이 뭐 계급 갈등과 계급 격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서 보든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진출했습니다. 보면은 뭐 프랑스, 스위스, 호주, 북미, 독일 등 37개국에서 개봉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또 프랑스, 베트남, 또 독일, 이탈리아 등 19개국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북미에서는 수입 1,900만 달러를 올렸는데요. 이게 하나로 하면 무려 2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중에서 수입이 최고점을 찍은 영화였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선정 올해 최고의 영화 무려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3위밖에 안 됐다니 아쉬운데요? 네, 이렇게 엄청난 수익도 올렸지만은 상복이 정말 터졌어요. 이 기생충이. 그래서 총 52개 해외 영화제에 초청이 됐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동안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 등에서 열린 그 영화 관련 시상식에서 개인상으로만 16번 수상을 했다고. 수상하러 다니기만도 너무 바쁘겠는데. 못 가는 것도 있겠죠. 야, 다음 작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수상만 하다가 판나겠는데요. 아니 근데 그 많은 나라에서 해외에서 반응이 되다는 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그렇죠, 많았다는 공감하는 거잖아요. 부분이 있죠. 미국에서 이 기생충이 처음에 얼마나 많은 관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적게 230억을 벌 때. 좀 적었을 것 같은데. 단 3관. 세 관. 단 3관에서 시작해서 600여 관까지 늘려나간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대단하다. 입소문의 힘이다라고 밖에는 해석을 할 수밖에 처음에 없고요. 교포 많은 지역에만 했나 보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 평가를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미국 이제 언론에서 기생충을 보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수상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엔터테이닝한 영화다. 이게 기생충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소식이 또 붙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에게 지난 19일에 정부가 문화훈장을 아유, 줘야죠. 대단합니다. 문화훈장을. 뭐 기생충의 열기는 하반기에도 계속 됐는데요. 일단 뭐 국내 영화제인 제40회 청룡 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미술상 5관왕을 차지했고 또 제28회 북일 영화상에는 최우수 작품상, 남녀조연상, 촬영상, 음악상, 각본상 6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 청룡영화제를 제가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이제 5관왕을 이제 받으면서 다른 부분도 이제 다른 영화가 받을 때 그 수상자들이 얘기할 때 재밌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는데 다 기생충. 예, 와, 너무 놀랍네요. 솔직히 기생충인 줄 알았거든요. 받으면서 그만큼 센 영화니까 그렇죠. 기대를 안 했었구나. 인정했어. 네. 근데 기생충이 받을 줄 스토리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정말 미술, 음악, 뭐 연출, 연기 어느 부분 하나에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 말 끝에 더 재밌었던 건 조혜정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잖아요. 네네. 조혜정 씨는 올라왔을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여우주연상은 기생충이 못 받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눈물에 보인 거예요. 맞아. 너무 의외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게. 사람들이 그래 진심 어린 박수를 쳐줬던 기억이 나요. 네. 다른 건 몰라도 받긴 받을 테는 나는 아닐 거야. 사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맞아요. 아카데미상 수상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 정말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월 9일에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사실 수상을 하지 않아도 저는 지금 이렇게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 양대 영화제로 꼽히는 골든 글로브상에도 감독, 각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3개 부문 후보로 올랐거든요. 특히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백인 중심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특히 한국 영화에 유독 곁을 내두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미네이트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김지현 의견에 반대합니다. 해야 돼요? 후보만 됐다고 기적이라는 건 미국이 만든 논리예요. 저는 봉준호 감독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 사람은 권위가 있지만 권위적이지 않고 권위를 깨는 스타일이거든요. 아까 이 영화 칸에서 상영하고 8분 기립박수 쳤다고 그랬죠. 8분을 듣고 나서 봉준호 감독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봉준호 감독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 사람은 권위가 있지만 권위적이지 않고 권위를 깨는 스타일이거든요. 아까 이 영화 칸에서 상영하고 8분 기립박수 쳤다고 그랬죠. 8분을 듣고 나서 봉준호 감독이 뭐라고 했을까요? 집으로 가라고? 배고프다. 집으로. 배고픕니다. 집에 갑시다. 배고픈데. 그리고 이번에 아카데미에 대한 질문이 미국에서 계속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뭐 그렇게 신경 안 쓴다. 이거 로컬 영화제 아니냐? 라고 얘기했어요. 뭔 얘기냐면 미국 영화제. 전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 있는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 영예를 얻었는데 왜 그럼 미국의 한 지역에서 하는 영화제에 내가 그래 신경을 쓰느냐라고 해서 웃으면서 툭 던지면서 굳이 거기가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들의 논리에 따라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토탈하게 일부러.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아카데미 시상식 취재를 갈 겁니다. 현장에. 진짜로? 네, 가서 제가. 우리 녹화는 어떻게 하고요? 피해서 갑니다. 다녀온 다음에 제가 그 현장에 생생한 수상 소식을 풍문에서만 단독 기대됩니다. 예. 진짜 꼭 알려주세요. 받을 겁니다. 안주영 기자님 그 보이는 거 아니야? 거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제가요? 아니 막 훑다가 마치 전체 모든 사람들 사이에 기생충처럼 껴있는 분. 무섭겠다. 야. 올해 연예계 헤드라인 말고도 봉준호 감독님 이름이 자주 언급된 분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회면 헤드라인이었는데요. 어떤 일 때문이었죠? 네, 올해 9월이었는데요.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 있잖아요. 그거에 소재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그 당시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리던 그 사건인데요. 유럽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무려 33년 만에 드러난 진실이라서 아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86년부터 91년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성폭행 및 살해를 당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유력 용의자는 94년도에 처제를 성폭행하고 역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갇혀있던 이춘재로 밝혀졌습니다. 이 신기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고등학교 때 일인데 오히려 그때는 이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슈가 안 됐구나. 왜냐면은 뭐 국가의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연달아서 뭐 큰 국가적인 행사도 있었고 지금처럼 아침 뉴스, 뭐 마감 뉴스, 저녁 뉴스 있는 게 아니라 9시 뉴스 뭐 그 정도 하나 딱 있었는데 오히려 살인의 추억 영화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고 이번에 이 계기로 전 국민이 다 알 정도고 특히 그 굉장히 제가 쇼크를 받은 거는 그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한 얘기 중에 이 범인은 죽었거나 지금 아니면 교도소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자기 죄 지은 사람이 더 잘하는 거야. 뭐 올해부터 주요 미제 사건을 집중 재검토하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대의 DNA 감정을 통해 수감 중인 이춘재의 DNA와 화성 사건 희생자의 유류품에서 검출된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서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처음에는 이춘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춘재의 DNA가
사건 현장 증거물에서 추가로 검출되자 입을 열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이춘재가 입을 열자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졌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좀 보면서 어떤 과학적으로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입증하는 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참 그런 것들이 없어서 미리 잡을 수 있었던 많은 증거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다음 피해자들이 계속 생겼었으니까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어쨌든 그 박해일 씨를 영화상에서 묘사할 때 그 공장에 다니는 그 평범한 사람으로 손이 하얗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춘재도 그 당시에 공장을 다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상상이었을 테지만 굉장히 근접한, 예. 그렇게 평범하게 생긴 이춘재 이 자백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포함해서 14건의 살인과 강간 및 강간미수 30여 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추가 자백을 했는데 이 자백이 사실이라면 이춘재는 평생을 범죄만 저질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이 희대의 미제 사건이 30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이제 특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춘재가 모방범의 소행으로 알려진 그 8차 사건이 본인의 소행이었다고 알려지면서 뒤집어진 것이죠. 그렇죠. 억울한 사람이 나왔죠.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이춘재의 자백 이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는 경찰의 구타라든지 고문 수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20년간 옥살이를 정말 억울하게 한 셈이 됐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심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은요, 이춘재를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계정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와 감금,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입건을 했는데요. 당시 수사과장과 담당 검사 등 2명을 조사 중입니다. 저는 정말 큰 문제는 이 중에 일부 경찰이 초등학생 희생자 유고를 발견한 후에 은닉을 한 이 정황이 발견이 됐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그래도 뭐 현대 과학 수사의 발전으로 이 무고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자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던 이 사건을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개명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경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아직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3년 지나서 이제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아깝게 억울하게 그 숨을 거둔 죄 없는 그 사람들의 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거는 다시 한번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9년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국 경제의 거목 중 한 분이 있죠. 바로 D그룹 김우중 전 회장입니다. 약 1년간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요. 지난 12월 9일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네, 이분의 장례식의 첫날에만 무려 3,000명의 조문객이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제 조화를 보내면서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예계에서는요, 배우 이병헌 씨 그리고 송승헌 씨가 빈소를 찾아서 늦은 시간까지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병헌 씨는 생전 고인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송승헌 씨 역시 이병헌 씨하고 친해서 김우중 전 회장과 가깝게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병헌 씨가 김우중 전 회장의 양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두 사람의 인연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90년에 김 전 회장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장남을 잃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이병헌 씨가 이 세상을 떠난 아들과 너무 닮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이 만남을 유인촌 씨가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먼저 내 양아들이 돼주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던 거죠. 사실 뭐 이런 제안 좀 당황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부모 자식 하자고 하는 거 힘든데 이병헌 씨는 말이죠.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 이병헌 씨가 어쨌든 뭐 말로만 양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김 전 회장과 진짜 부모 자식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 여사 같은 경우는 이병헌 씨가 어디 출장을 가거나 할 때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주기도 아, 했다고 그 정도로?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챙겨줬고, 그리고 이병헌 씨 같은 경우 이제 이민정 씨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등남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정말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병헌 씨에겐 아버지와 같았던 김우중 전 회장, 국내 경제사에선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었나요? 네. 셀러리맨의 신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60년 한 무역회사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불과 몇 년 후에 1967년 직원 5명과 함께 섬유회사로 먼저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해외까지 진출하는 굉장히 빠르게 사세를 확장시켰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 경영을 본격화한 거는 1980년 그리고 1990년대인데 특히 뭐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과 구소련 같은 신흥시장에 중공업 그리고 자동차 사업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여기에서 자동차를 생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성공한 사람, 부자가 타는 차 하면 여기 기사에 맞아요. 살롱 시리즈, 예. 내간자, 누비라. 그러다가 최고는 아카 땡땡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3대 그룹 중에 하나야. 그렇죠. 죄송한데 지금 여기 어르신들끼리만 너무 신나서 얘기하시고 무슨 저희는 아,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아니 레이제인 씨도 티코는 아시죠? 티코. 티코까지 알아요. 내간자 몰라요? 레건도 전혀 소리 없이 강한 차. 네, 정말 몰라요. 소리 없이 강하다. 쉿, 레간자. 누비라. 누비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 길은 누비라까지 누비라. 약간 가물가물하고. 안정환 선수가 누비라 이렇게 써져 있는 유니폼 입고 얼마나 뛰었는데요? 이건 알죠? 탱크주의.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 탱크주의를 모르네. 어떻게 탱크주의를 모르지? 탱크주의가 뭐야? 여기 지금 어르신들만 지금 공유할 수 있는 얘기. 여기 저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아시잖아요. 빠삭하게 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90년대에 D그룹이 갈수록 승승장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98년도를 기준으로 D그룹 수출액이 186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약 14%.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자산 기준은 H그룹에 이어서 재계 2위였어요. 맞아요. 2위까지 그래요. 자산 규모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김우중 전 회장이 그 트럼프를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트럼프가 제가 아는 그 트럼프가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때는 1997년도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실패로 파산 위기에 처한 트럼프가 D건설과 이제 합작을 해서 뉴욕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맨해튼. 네. 맨하튼에 있는 트럼프 월드타워예요. 와, 웅장하네요. 이거 랜드마크잖아요. 네. 저도 놀러 갔을 때. 이게, 와. 당시 이제 그 건설 비용 등 대부분은 그 D그룹이 됐고, 트럼프 측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빚더미에 오른 트럼프를 배려해서 이 D그룹이 브랜드 사용료를 좀 많이 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트럼프는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 전 회장의 셀러리맨 신화가 좀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D그룹은 해체 직전까지 41개 계열사와 약 600여 개의 해외 법인, 지사망을 거느렸었거든요. 근데 IMF 위기를 맞기 전까지는 부채로 외형을 키우면서 좀 사세를 확장했어요. 근데 외환 위기 이후에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1조 원이라는 역대급 분식회계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결국 D그룹 1999년도에 해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우리나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섰다라고 생각하고 궤도에서 올라가고 있었던 시대인데 IMF 빵, D사 무너져.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그 진짜 기억나죠? IMF 때 다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니까. 집에 있던 서민들은 다 집에 있던 금까지 다 내서 금돼지 금 두꺼비 갖다가
그거 모아가지고 위기 극복하려고 줄 서서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외신에서도 정도로. 얘기했었던 게 이런 나라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이렇게 꺼내놓는.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B그룹이 해체되면서 이제 그 큰 대기업 밑에 있는 하청 기업들이 또 불도산이 있었지만 그래서 늘 뉴스 볼 때마다 꼭 빠지지 않던 뉴스가 한강 다리 위에 이렇게 투신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식이 한동안 계속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관해서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을 항상 듣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가 D전자를 이제 다니시다가 이제 그때 이제 없어지셔갖고 이제 그때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그 공장이랑 비교했을 때 뭐 근무 그 형태가 정말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았고 그리고 뭐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다 없어진 거잖아요. 저희 얼마 전에 보니까 아버지가 D 그 전자 그 옷을 아직도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버리냐 하니까 이게 좀 마음이 좀 저도 좀 아프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장 빛났던 시절이기 때문에 간직하고 싶다고. 어찌 보면 아직도 아버지 마음속엔 D전자가 사실 최고의 이제 회사였다고 생각이 하나 봐요. 네, 이후에 김우중 전 회장은 그 약 6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2005년에 입국을 해서 2006년 징역 8년 6개월과 17조 원대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되는데 2008년에 특별 사면을 받게 됩니다. 출소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주로 베트남에서 후진 양성에 힘을 썼었는데 한국 대학 졸업생을 선발해서 동남아 현지에서 무료로 이제 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이 아주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는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좀 많이 추락을 한 건 맞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이분에 대한 평가가 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요? 왜 다르죠? 베트남의 웬만한 도로, 길, 큰 공사, 그 당시 D사가 다 했거든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했고, 그리고 베트남이 이제 오랜 내전을 겪고 또 전쟁을 겪다 보니까 1990년대 초반까지도 높은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개방을 하면서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국제 회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D사가 그러니까 호텔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도로, 길 이거를 D사가 다 놓은 거죠. 연배가 있는 베트남 분들은 다 D 회사 그리고 김우중 이름 대면 다 아는 게 진짜 힘들었을 때 홍수, 뭐 가뭄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쌀 지원, 밀가루 지원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따뜻한 회사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들 알고 있죠. 경제 성장의 주역과 그리고 경제 파탄의 주범이라는 두 가지 평가를 모두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엇갈린 평가 속에서 공과 과는 분명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D그룹을 몰락시킨 가장 큰 주범이 김우중 개인의 능력은 되게 출중한데 이거를요 시스템화시키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향후 재벌 기업들이 분식회계도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한 명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12월 날씨만큼 시린 달이 많나 봐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게 큰 별이 또 한 분 계시죠. 네, 지난 14일입니다. 향년 94세의 나이로 L그룹의 부자경 전 명예회장이 별세를 했는데요. L그룹의 창업주 구인의 전 명예회장의 장남이에요. 1970년 2대 회장에 올라서 1995년도까지 그룹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네, 구자경 전 명예회장이 취임할 당시에는 L그룹의 연 매출이 260억 원에 불과했어요. 근데 퇴임할 때는 무려 38조 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25년 동안 약 1,150배가 성장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직원 수도 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구전 명예회장은 평소 허례허식을 삼가고요.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지막 가는 길 역시 소탈했습니다. 그의 뜻에 따라서요. 가족장 형태로 장례를 지냈는데 일단 비공개였고요. 그리고 조화 조문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평소 고인과 인연이 있던 몇 분만 초대해서 최소한의 조문만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경영인으로서의 성과도 정말 대단하셨지만 이 재벌가 후계 승계의 또 모범 사례가 되신 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스스로 물러나는 어떤 무고 승계를 대기업 최초로 시도했던 분입니다. 심지어 당시 나이가 70세로 사실 이 재계 간행으로는 은퇴를 고려하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야말로 전례 없는 사례죠. 퇴임 이후에는 뭐 그룹 경영에 대해서는 절대 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L그룹 회장 재임 당시에 이제 설립한 천안의 한 대학교 농장에 머물면서 뭐 버섯 연구, 나무 가꾸기 등 뭐 자연과 어우러진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남는다는 일이 참 어렵잖아요. 경영 성과는 대단했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비운의 말년을 보낸 분도 있죠. H그룹의 조양호 전 회장입니다. 네. 지난 4월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무려 40년 넘게 항공 운송 사업 외길을 걸은 인물입니다. 정비, 자재, 영업 등 항공 업무에 필요한 전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그룹의 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굵직한 위기를 여러 번 돌파하면서 뭐 경영 능력을 인정을 받아왔고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추진력이 상당했는데요. 일단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는 이 D항공이 소유했던 항공기를 매각한 다음에 다시 재임차를 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유동성 위기를 극복을 했고요. 또 2003년 때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랑 어떤 9.11 테러 여파 때문에 세계 항공사기 전체적으로 좀 침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항공기를 가감하게 도입해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대형 항공사와 그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할 거라고 보고 2008년 D항공사와 차별화된 저비용 항공사 제이에어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이게 같은 계열사잖아요. 그렇죠. 네. 참 보면 컨셉이 좋았던 것 같아요. D항공 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승무원 복장도 굉장히 정중하고, 근데 여기 이제 제이에어 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편안하게 청바지에 네, 편안하게 모자도 쓰고, 그러니까 참 지금 이제 와서 이제 항공업계 그 LCC 시대가 왔는데 미래의 그 사업을 보는 눈은 참 대단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삶은 좀 순탄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잇따라서 무리를 일으켜서 그룹 이미지가 좀 크게 실추를 했어요. 그 시작은 그 유명한 땅콩 회항 사건이었어요. 벌써 5년 전이네요. 2014년 장녀 조연아 씨가 땅콩, 엄밀히 말하면 그걸 공지죄 가져다 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서요, 이 항공기를 되돌린 이 사건이 항공법 위반이라고 해서 결국 조연아 씨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론이 하도 들끓고 안 좋아서 이 조양호 전 회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게 저는 기억에 남아요. 제이어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근데 그룹 총수가 이렇게 막 나서서 대국민사과 하는 거 정말 보기 드문 일이긴 하잖아요. 네. 자녀의 일로. 그리고 자기 자식이 많이 잘못했어도 그렇게 너무 많은 비난을 받는 게 부모로서는 가슴이 아프니까 기꺼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논란이 겨우 잠잠해질 때쯤 다시 한번 논란이 생깁니다. 차녀 조현민 씨의 일명 물컵 갑질이 굉장히 또 대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건데요. 때는 2018년 3월이죠. 조현민 씨가 한 광고업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이 담겨있는 컵을 집어 던지는 등 약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온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조양호 전 회장 일가에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차례로 제기되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전방위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나비 효과였는데요.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었죠. 근데 조양호 전 회장 역시 뭐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일가족 모두가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조양호 전 회장은 지난 3월이죠. D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게 됩니다. 또 H그룹 2대 주주죠.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때문에 조양호 전 회장은 27년 만에 등기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간에는 이 조양호 전 회장의 사인이 원래 숙환이었던 폐질환 때문이 아니라 진짜 화병,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직접적인 이유라고 볼 수는 없어도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지병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참 말년을 보면 많이 안타까운데 이런 걸 떠나서 조양호 회장이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넓혔다는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유독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온 분야가 있죠. 축구 아닙니까? 축구. 네. 네. 축구. 정말 저도 바로 생각나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특히 손흥민 씨 같은 경우는 올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이거는. 그 손흥민 씨 사실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렇겠죠? 예,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올해를 빛낸 스포츠스타에서 무려 82%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흥민 씨 축하해요. 예. 남자한테만 이렇게 영상 편지 쓰는데. 왜 그거 안 해요? 우리 가게 오세요. 문 닫기 전에. 한국에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영국에 있어서 문 닫기 전에 안 하는구나. 또 19일에는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는데, 이게 2013년, 그리고 14년, 17년에 이어서 벌써 4번째 수상입니다. 선배 기성용을 제치고 최다 수상자가 됐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가디언즈가 꼽은 2019 최고의 축구 선수 탑 20에도 들었어요.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무려 19위인데요. 지난해보다 59계단이 상승했어요. 올해 진짜 활약 많이 했잖아요. 네. 2019 발롱도르 시상식에서는 2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순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발롱도르 시상식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축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씨가 정말 명실상부한 월드 클래스인 거죠. 네. 야, 전 세계 그러니까 거의 20위권 선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슈퍼손이에요, 슈퍼손. 슈퍼선. 네, 그렇다면 월드 클래스를 입증한 손흥민 씨의 활약을 좀 짚어볼까요? 네, 2010년 18세 나이로 유럽리그에 진출한 손흥민 씨. 이후에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두 날개를 활짝 펼친 모양새가 됐는데요. 매 시즌 20개 안팎의 골을 터뜨리면서 정말 팀의 에이스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진짜 대단했던 거는 이제 2018년에 유럽 그 클럽 챔피언스 리그에 토트넘을 손흥민이 몇 골을 넣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걸 결승으로 올려놓은 게 물론 비록 그때 우승컵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놓쳤지만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에 당당히 꼽혔고요. 그리고 토트넘 구단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 그리고 올해의 골을 동시에 수상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올해 정말 대단했던 거는 바로 한국 축구의 전설이죠. 차범근 씨가 보유했던 한국인 유럽 프로축구 역대 최대골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차범근 씨가 121골을 넣었어요. 근데 손흥민 씨가 123골을 넣어서 손흥민 씨를 앞지른 거죠. 야, 이거는. 레전드네. 10년 만에 깨진 기록입니까? 네. 그렇죠. 자, 얼마 전에 탄생한 레전드 골 봤어요? 진짜 봤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거의 진짜 골 이거 말이 안 돼. 패스가 안 하고요. 패스하려다가 자기가 모르는 거야. 저거 봐요. 대박. 다시 봐도 진짜 대박. 너무 웃긴 게 저게 얼마나 대단한 골이면 경기 직후에 저 번리 팀에서 상대 팀이잖아요. 저 팀에서 올해의 골이라고 영상을 올렸어요. SNS에. 그 지난 이제 8일이었죠. 토트넘하고 번니 간의 경기에서 탄생한 골인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그 진영에서 공을 잡아서 상대 진영까지 약 73m를 질주해서 7명 선수를 따돌려서 슛을 넣은 거죠. 이때 현지에서 이런 평을 합니다. 손흥민의 원더골은 메시도 부러워하고 질투할 만한
기적적인 골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보통 호날두랑 메시 정도는 알거든요. 이들이 톱 A급 선수인데 그들과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을 명실공히 이끄는 에이스 중에도 에이스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저는 어깨를 견줄 정도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제 무리뉴 감독이 이제 토트넘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주목하는 선수가 이제 손흥민이에요. 올해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요 한 100억이 좀 넘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매주 2억 정도 받아요. 매주 2억 정도 받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가 받는 정말로 그냥 수치적인 돈일 뿐이고요. 손흥민 선수의 이름 SON 손이 딱 그려진 이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사 제목으로 많이 쓰는 게 손흥민이 너무 대단한 골을 넣으면은요. 손 쓸 틈이 없네? 이런 식의 걸 많이 써요. 마찬가지로 무리뉴 감독이 이 손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서는 소개를 센세이션을, 손세이션을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SON, 손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큼 어마어마한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이름이 손. 브랜드가 됐죠. 그런데 사실 베트남에서는 우리 손흥민 선수보다 더 잘 나가는 축구인이 한 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동남아에 축구 한류 바람을 아주 거세게 일으키고 있는 분인데요. 동남아의 K축구를 알린 주인공, 영웅이 된 남자.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 1988년 현역에서 은퇴한 이후에 국내 축구팀 감독을 전전하다가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면서 아마 그때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름을 알렸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내세울 만한 경력이 사실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무대에서 활동한 경험도 전무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단한 거죠. 게다가 국내에서 이 박항서 감독의 마지막 직책이 창원시청 축구단이었는데 그때 계속 성적이 좀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은퇴를 또 고려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침 베트남 대표팀 감독 제의를 받게 된 거죠. 사실 처음에 이제 베트남에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가서 잘 되겠어?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내에서도 고작 3부 수준의 리그 감독이 왔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서 사실 출발은 정말 굉장히 좀 비판도 많이 받고 기대를 많이 못 받은. 이러야 정말 몇 개월 못 버틸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된 말로 거쳐가는 감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박항서 감독 가기 전까지 외국 감독들의 무덤이 베트남.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 축구 대표팀이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더 심각했던 데가 베트남. 3개월 만에 갈리는 게 부지기수였대요. 그렇게 성적이 안 났구나. 네, 그랬던 박항서 감독인데 이렇게 부임하고 난 뒤에 약간 이 베트남 팀 같은 경우에 체력이 약하고 전술 이해도가 부족한 게 좀 약점으로 꼽혔었나 봐요. 근데 이런 팀의 약점을 하나씩 다 바꿔 나갑니다. 박항서가 출범하고 불과 3개월 만에 23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딱 읽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불을 지피기 시작하죠. 2018년 8월 그 아시안 게임에서는 베트남 축구 역사상 아시안 게임 4강의 신화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는요.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그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에게 10년 만에 우승을 안겨줍니다. 우승이요? 우승입니다. 인터뷰를 굉장히 잘하세요. 베트남 그 TV에서 딱 갔는데 어떤 정신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겼냐더니 베트남 국민들이 감동해가지고 인터뷰를 굉장히 잘하세요. 베트남 그 TV에서 딱 갔는데 어떤 정신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겼냐더니 베트남 국기를 베트남 정신으로 이겼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베트남 국민들이 감동해가지고 베트남 정신으로 이겼. 그거를 내세우니까 그것도 한국에서 온 감독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 보이죠? 고개 숙이지 마라. 우리는 베트남 국가대표다. 근데 나도 울컥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박항서 감독님, 잇따른 성과로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되셨는데요. 지난 11월에는요, 베트남 축구 감독 가운데 역대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그쪽에 좀 있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네. 감독 배팅 제의를 어마어마한 액수로 태국 쪽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왔었대요. 왜냐하면 자존심을 건 근접국가라. 근데 태국은 절대 못 가는 게 우리나라 감독님이 일본 감독을 하는 거랑 똑같은 히딩크가 일본 감독. 굉장히 라이벌이에요, 태국하고. 근데 태국이 왜 태국이 데려오려고 배팅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태국은 첫 번째에서 제껴놨고 말레이시아에서 또 굉장히 큰 배팅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있었대요. 근데 돈 욕심이 그렇게 박항서 감독님 별로 없대요. 히딩크 감독님하고도 뭐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제 히딩크 감독님은 박수 칠 때 떠나라. 정말 대단한 걸 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도 재계약을 한 거예요. 맞아요. 베트남 영웅 박항서 감독의 연봉 궁금하시죠? 이게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약 60만 달러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7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종전에 한 24만 달러 정도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2억 8천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지금 2배가 더 넘게 오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면은 그래도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인데 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박항서 감독님이 우승 상금도 기부하고 굉장히 정말 베트남 국민들한테는 이런 감독은 없었다. 외국 감독인데 우리들한테 이런 자긍심을 키워주는 감독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몇 달 안 됐죠? 네,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시 대회에서 동남아시안 게임이에요. 남자 축구에서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를 누르고 우승했죠. 야, 대박이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박항서 감독이 퇴장을 당해요. 35분인가 10분인가 15분 남겨놓고선 그 주심한테 항의하다가 베트남 선수가 강한 태클로 다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선수가 강하게 태클하니까 그걸 막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감동받아서. 우리 그 선수들 마지막까지 긴장하라고 정말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듯이 그랬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C 대회에서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네. 이긴 것도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사실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60년 만에 쾌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동남아시아 축구 최강자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 대회 다음 날에는 신문에 일면에 박항서 매직이 대서특필이 되고 베트남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야, 국민 영웅이에요 지금. 박항서 감독은. 진짜 박항서 감독이 오고 나서부터 베트남 축구가 이렇게 정말 황골탈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항서 감독님의 그 인기 여세를 몰아서 이제 심태용 감독, 인도네시아 쪽 감독으로 제가 계약했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요? 결정이 난 거예요? 네, 그쪽으로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 차기 감독으로 이제 확정됐다고. 이야, 네, 박항서 신드롬 덕분에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기업들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 쪽 가시면 노이바이 공항에 딱 내려서 입국 심사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앞에 딱 보면 우리나라 그 S은행에 박항서 감독님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S전자는 지난 6월 베트남 그 한정 상품으로 박항서 에디션 이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는데 일반 제품보다 100만 동, 한 5만 원 정도죠? 5만 원 정도 비싸요. 그런데 불티나게 팔리면서 한 달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에디션. 네. 한국 대표 자동차 기업 H 이 자동차도 판매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동남아 현지화 전략도 굉장히 주요했지만 이것보다도 사실 박항서 감독에 대한 호감도가 나라에 대한 호감도로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현지에서도 평을 하고 있고요. 박항서 감독 때문에요. 또 베트남에서 대박이 난 한국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그 청춘들을 대변하는 CF로 유명한 음료 있죠. 박하땡. 이름 비슷한. 이 이름이. 그게 이름이 비슷해서 또 이제 박항서라는 이름이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은 외국이니까 좀 더 이제 굴려서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매출이 상승하고 박항서 감독이 직접 현지 모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자기 이름하고 비슷하다고 외국 사람들이 부를 때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냥 바로 연결된 거죠. 그런 광고도 있었어요. 핫도그 광고가 있어요? 네, 핫도그 먹고 힘내서 응원해서 이기는. 베트남의 그 박항서 감독님 나오는 핫도그 광고가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영경환 선배님 거의 베트남 사람이네요. 예. 그거 아니, 얘기하다 근데 보니까. 근데 무슨 아이템이 나오면 전부 베트남 분처럼 베트남은 아니, 어떻습니까? 베트남.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이제 다 그 건물이나 골목들 다 기억을 하는 거죠. 베트남 사람들도 그래요.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친밀감을 굉장히 던지고 잘해주죠. 그냥 많이 이렇게 좀 딱 호감이 보고 되죠. 한국 사람이면 박항세요, 박항세요, 맞아요, 박항세요. 박항세요 그러고 우리도 왜 농담으로 왜 옛날에 히딩크 감독 귀화시키자. 맞아요. 막 그래 여권 뺏어야 된다. 근데 그 그것처럼 얘기도 같이 해요. 이름도 바꿔야 된다. 박흥서. 아 거기 발음으로 베트남에 흐엉이란 이름이 우리 철수 뭐 이런 이름, 흐엉, 찌엉 이런 이름이 많은데 박항서니까 아예 박흥서 해가지고 귀화시키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역시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막 거기 민증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심지어 박항서 감독의 고향이죠. 경남 산청을 찾은 베트남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70여 명이었던 산청 방문 베트남 관광객은요. 올해 무려 800명. 10배가 급증을 했다고 해요. 거기 그렇게 많이 갔다고요? 야, 많이 산청 한번 놀러 가봐야 되는데. 우리 감독님의 생가를 보러 가는 거죠. 가면은 벽화도 그림 그려놨어요. 네. 또 박항서 감독님 되게 이쁘게 이모티콘처럼 되게 귀여워요. 그려놓으면 박항서 감독님이.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산청 입장에서는 그 베트남 그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꾸민 거죠. 네. 그래서 그 선수들하고 같이 왔잖아요. 예. 근데 그 산청 그 시골 동네 둘러보는데 베트남 동네하고 너무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또 그 베트남 국민들이 보면서 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환경에서 집도 자랐구나.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 붕어빵을 먹는 장면이 잠깐 나갔나 봐요. 베트남에 그 SNS로 왔는데 얼마 전에 그것 좀 다음에 베트남 올 때 사다 줄 수 없어. 붕어빵도 유행할 거야. 붕어빵 팔아야 붕어빵. 그거 잠깐 나갔어요. 붕어빵. 너랑 나랑 그걸 쌍라이트 쌍둥이 붕어빵. 그걸 아니 그거 진짜 나도 문어빵. 근데 진짜 한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대단한 거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렇죠. 네. 박항서 감독님 일당백 민간 외교관이라고 불릴만 하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으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영경환 씨 모시고 이렇게 함께 얘기했는데 저는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입담이 너무 좋으세요. 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신이 나는데 베트남에 대한 그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오늘 풍물쇼 나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예.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오늘 아직 다 풀지 않은 게 많습니다. 예. 우리 영경 선배님 오늘 베트남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쌀국수를 몇 개 먹은 것 같아요. 오늘은 2019년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솔깃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